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떨어진 이유는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환율이 안정화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 플레이를 계속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된 이 인플레이션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건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반등은 저는 그런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래도 좀 오늘은 좀 한시름 놓고 있는데요. 네. 장이 계속 급락하고 빠지다가 그래도 이제 최근 며칠간 네.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불안한 게 이게 일시적 반등이냐, 네. 아니면 이제 좀 방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선 거냐, 네. 이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 반등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2주간 급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틀간 반등을 좀 줬습니다. 저점은 2,901포인트였고 지금 2,980포인트 정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부분이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 뭐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좀 식상하긴 한데, 시장은 두 가지 힘으로 가잖아요. 돈의 힘, 유동성의 힘, 하나는 경기의 힘, 두 가지로 가는 건데, 일단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한 거고요.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축소는 아니고 중단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슬로우다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다 그러고, 한쪽은 경기가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을 뭐 회복해서 확장 얘기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장 얘기 싹 들어갔어요. 이제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것인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변화가 된 부분은 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수 3,000포인트 정도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근처에 가면 지수 3,000포인트 정도 갈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깨고 그냥 확 내려가는 바람에 공포심리가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3,000포인트를 깨고 확 내려간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수급적 요인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날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났거든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크에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사용 승인, 상용하는 데 승인 허가를 받겠다, 요 얘기 나오면서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폭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폭락을 하면은 소위 시장의 큰 손들,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그날 담보부족이 다 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매도가 나가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대매매 나갔고요. 셀트리온도 반대매매가 많이 나갔어요. 뭐 10몇 %씩 빠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나가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들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담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주식을 팔아야죠.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발생한 요인의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긴축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책적으로 가계대출을 좀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CFD의 증거금리를 올렸죠. 첫 번째. 그리고 가계대출을 지금 이제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주에 각 증권사에 신용대출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반대매매가 이제 맞고 내려오는데 다 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주식을 팔면서 이거를 메우고 이렇게 가면서 그 주식을 다른 주식 팔면서 그러면 신용으로 다시 채워내려고 했는데 증권사들이 신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다른 걸 팔아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버티고 가려면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2,900까지 빠진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수급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이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락한 것은 경기에 연동하거나 아니면 매크로 시황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일석인 수급 왜곡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반등은 저는 그런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 급락한 종목들이 반등의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지금 방송 같이 하고 있는 목요일 날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장의 하락을 견인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바뀐 게 없어요. 해소된 것도 없고. 다만 좀 완화되는 이제 조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것뿐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도했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랠리를 갈 수 있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적 요인으로 빠진 부분은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대외 거시적인 변수들이 네. 있었잖아요. 뭐 네.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무슨 전력난이니 헝다 문제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외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문제는 그게 좀 어떻게 개선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 양적 완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예, 이건 예.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그렇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다.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좀 안 좋아지는 게 확실히 맞는 거고요. 지금 잘 짚어주셨듯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요.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는 지금 헝다그룹은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조정이 끝나고 정말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살아남는 거고 구조조정 속에서 분명히 부분 디폴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간 동안 이건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그냥 작용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부채한도의 상향 이 부분도 12월 3일까지 연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적 지출을 1조 달러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치적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해소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유가 급등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IMF에서 발표한 부분도 그렇고 미국이 지난주에 상승한 것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백악관 측에서 이거 물가가 그대로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그냥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가 물가 관리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테이퍼링하고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고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당연히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더 높은 금리에 뭐 3%, 2% 이상 3%의 수익원이 있는데 다른 쪽에 굳이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악재이고 환경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또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한번 했죠. 0.75%로 금리 인상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3년 국채가 지금 1.7, 1.8까지 갔어요. 그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금리 인상 앞으로 이제 갈 거야,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중금리 올랐죠. 거기다가 가계대출 줄이죠. 신용대출 줄이죠. 심지어 뉴스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카드론도 이제 제한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전세대출금도 제한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나 아니면 들어올 자금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긴축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긴축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는 게 이제 신용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26조 뭐 이렇게까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지난주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럼 그래도 뭐 한 23조 이상이니까
이것이 큰 어떤 압박 요인이 앞으로 더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네네.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네. 이 정도는 그냥 네. 평소대로 그냥 네. 끌고 가는 큰 역할 못 할 네. 거야. 하락 네. 요인으로 네. 보지는 않아도 돼. 네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증권사 직원이니까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들은 이제 리테일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루 거래 대금이 8조 원 되면 리테일이 BP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조 원, 5조 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그 정도 거래 대금일 때는 막 지점들이 다 적자가 나요. 그래서 8조 원 정도가 되면은 적자나지 않아야 된다. 지점장들 적자나면 안 돼. 회의할 때 맨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12조. 코스피가 12조 그리고 코스닥이 9조. 합쳐고 21조 원의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사이즈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도 그렇게 막 줄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사이즈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잣대로 신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를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객 예탁금 수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사이즈를 봤을 때 신용이 이만큼 올라간 부분들이 물론 시장이 막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신용이 털리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이 인정을 했을 정도로 이것이 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네네네.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 아까도 언급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사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냥 무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러니까 실현화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이야기인지 보통 우리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걱정이 좀 지나친 거겠지 이 정도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만약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요즘에 증권사의 그 담당 전략 그 직원들의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들을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좀 읽고 왔는데요. 사실 보면은 잘 모른다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론적인 설명을 여태까지 공부했던 아카데믹하게 이론적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갈 거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의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 정도까지 안 갈 것이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파월 의장도 옐런 장관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시장이.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그쪽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자료를 보고 그리고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고 특히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통화정책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냐?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이거를 제어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근거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은 금리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요거를 제어를 분명히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취약국가, 이머징의 취약국가는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지금 브라질, 터키가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면서 그러면서 통화가치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QE1, QE2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하고 오프라인 트위스트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QE1을 하고 QE2를 하는 그 사이에 이 자금 공급을 안 하니까 곧바로 남유럽의 피그 국가들 디폴트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QE2하고 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터키니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남미의 국가들이 또 디폴트까지 갔었어요.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두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남유럽의 피그스 국가들의 디폴트 그리고 남미에 있던 디폴트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시장이 어땠냐?
우리 시장이 흔들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밑으로 추세 하락하는 게 아니고 박스권으로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상당히 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물가가 오른 게 공급 사이드의 문제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사이드의 문제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이것저것 아무리 자료를 보고 둘러봐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수요가 늘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병목 현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폐쇄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아주 심각한가 봐요. 보면은 뭐 물류 대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도 일단 봉쇄령이 생겼으니까 물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만들어도 운송 수단도 어렵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텼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떨어진 이유는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소위 그 탄소 중립, 친환경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날이 있었냐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그날 하루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막 나오면서. 근데 그날 그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랑 한 1시간 통화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거꾸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 정책이. 결국은 요거는 이제 심리 상태인 거고, 이것 때문에 거꾸로 가서 다시 석탄 올려 쓰고, 휘발유 쓰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은 냈는데, 아무튼 그만큼 시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게 엄청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전부 다 팬데믹으로 인한 쇼티지로 인해서 발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주식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뭐 CPI 계속 오르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CPI가 올랐던 부분에서 어떤 게 많이 올랐냐면 에너지 가격 올랐고요. 주거 비용 많이 올랐고요. 또 운송 비용 많이 올랐고 이런 데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르는 부분들이 왜 올른다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수긍을 한다면 이건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이게 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고 그러면 시장의 애널리스트 뭐라고 그럴게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그러면서 뭐죠? 그 일회에서 생기는 금리 인상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하면 주가 계속 더 상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내년에도 그런 보고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수요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방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이 된 건데 옐런 장관이나 파월장이나 그리고 IMF에서 보고서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서서히 약간씩 둔화되다가 2022년 하반기 2003년도에는 한 2%대로 이거 수렴한다. 지금 거의 4% 5%잖아요. 그렇죠. 코어 CPI가 4%잖아요. 이게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된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 거의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치료제 나오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때 공급 사이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소가 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좀 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최악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상승 반전하게 될 어떤 모멘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시그널을 또 봐야 되니까. 일단 근본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좀 중장기 관점을 보려면요. 저도 이제 투자자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유동성하고 경기인데 유동성은 이제는 더 제공을 안 한대요.
얘는 이제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었다, 피크아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경기 지표가 올라와 있어요. 이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S&P 500의 여러분들의 그 주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주가라는 거는요.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라는 거는 경기의 성장 각도, 그리고 기업 이익의,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의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면서 주가가 가는 건데 작년에 팬데믹으로 해서 이게 빡 빠졌다가 그냥 위로 수직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이격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지면 다시 내려오고 많이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봐도 이 각도에서 벗어난 부분을 일정 부분 다시 회귀하는 것, 이 회귀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것인데 사실은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뭐 몇십 %씩 이게 말이 좀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이렇게 비정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요. 그 이후에 이게 계속해서 다운이 되느냐 아니면 정상 궤도로 와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뭐 이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일개 우리 증권사 직원이 제가 얘 논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료를 보면 뭐 IBRD나 아니면 IMF에서 자료들이나 그리고 미국의 대형 IB들이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 떨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내년에 우리나라는 한 3.0% 보는데 성장률을 미국은 한 4.0%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왔던 부분이 정상으로 와서 이제 정상적인 회복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 시장이 이후에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가 조금 너무 길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1,200원을 그 헝다그룹 그 달러 채권 그 표시 채권 이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침에 곧바로 1,200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1,200원 넘어가니까 그냥 곧바로 하락해버리잖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돌파하느냐. 지금 이제 1,186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시장이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제로 가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돼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또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장 이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원화 환율이 급등할 만한 악재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 중국의 헝다그룹의 문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우리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든 조금씩 해소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해소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안정화가 되면 우리 시장은 그걸 바라보면서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환율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시장은 나쁠 거고 떨어지면 시장이 좋을 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면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환율이 안정화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 플레이를 계속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 부분 그러니까 우리 봉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봉합해 놓은 상태라서 시장이 약간 반등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 한 쉽지 않으니 그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 요소들 그것들의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환율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그 좀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죠 전략을.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